안녕하십니까. 광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최원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예비교사를 위한 통일교육, 남북한 구비문학 개론서의 비교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교육과 구비문학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 구비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그런 문학을 말합니다. 소위 말하자면 이 문자로 기록된 문학을 우리가 기록문학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록문학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구비문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비문학이라고 하는 것과 이 통일교육은 어떤 그 상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비문학은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통일교육과 관련해서 지적했을 때 우리가 거론할 수 있는 것은 민족문학의 성격을 가진다, 이런 이제 성격을 지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민족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특정 민족이 창작한 어떤 그런 문학이 민족문학이 되겠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민족의 어떤 그 사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민족이 쓰는 언어, 그게 말이 되었건 문자가 되었건 그걸 수단으로 하는 것이 또 조건으로 들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특정의 어떤 민족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민족의 어떤 사상, 감정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민족의 언어, 말이라든지 문자를 표기 수단으로 또는 뭐 전승 수단으로 했을 때 우리가 민족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구비문학은 그 중에서도 이 민족문학의 성격을 가장 잘 갖는 그런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구비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록문학의 어떤 상대적인 그 용어로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기록문학은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문학의 역사만 보더라도 이 지배계층의 어떤 그 문학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문학은 특히 이제 한자로부터 이제 한자가 중국에서 수입돼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어떤 문학의 역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배계층의 어떤 문학의 성격이 좀 강해요. 기록문학은. 그런데 이 구빈문학은 이 피지배계층들의 어떤 다수가 참여하는 그런 이제 문학의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민족의 어떤 문학을 따질 때 이 소수의 어떤 지배계층이 창작하고 향유하는 어떤 문학을 민족문학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 해당 민족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창작하고 전승해 온 문학을 민족문학으로 볼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될 터인데요. 그랬을 때 이 구비문학은 기록문학에 비해서 훨씬 그 민족문학을 대표할 수 있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의 어떤 다수가 참여해서 창작하고 전승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대표성을 더 갖는다, 이런 이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의 이제 그 성격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남북한이 지금 이렇게 이제 나뉘어 있지만 나뉘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었죠. 그리고 그 하나의 민족인 상태에서 구비문학을 전승해 온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비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남북한의 어떤 민족의 어떤 그 동질성 이런 것들을
그 확인하기에 가장 이제 좋은 이제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남북 간의 어떤 상호 간의 어떤 민족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 의식, 또는 뭐 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자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족문학이라고 했을 때는 다수의 참여자가 이제 그 민족문학의 어떤 창작 전승에 전제가 돼야 되는데 구비문학이 그런 점에서는 유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그러면 이 구비문학을 가지고 남북한의 어떤 그 민족 공동체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그런 확인이 나중에 이제 통일을 대비한 어떤 우리 어떤 문학 교육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구체적인 자료가 좀 상정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제일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 남한하고 북한에서 이 구비문학에 관련된 개론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개론서에서는 이 구비문학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즉 어떤 부분이 공통적으로 얘기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그 남북한의 어떤 구비문학을 가지고 통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훨씬 그 이해 지점이 좀 빠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남한에서 출간이 된 구비문학 개론서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에서는 총 10종의 이 구비문학 개론서가 출간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이 장덕순, 조동일, 서대석, 조희용 이 네 분이 이제 만든 구비문학 개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네 분은 한국의 어떤 그 고전문학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학에서 이 구비문학이라고 하는 어떤 학문이 그 이전에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70년대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70년대에 들어와서 이 구비문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학문 분야를 성립시킨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만들고 처음으로 이제 서울대 국어국문학과에 이 구비문학이라고 하는 강좌를 개설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비문학의 역사를 얘기할 때 이분들이 70년대에 했던 어떤 학문적인 어떤 성취와 또 이 강좌가 개설되도록 또 노력한 어떤 그런 부분들, 또 학문적으로 이런 그 개설류의 책을 출간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구비문학의 어떤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1971년에 처음 발간이 되었고 2006년에 이제 한글 개정판이 나왔는데 이 원래 책에는 한자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이제 층들이 이 책을 좀 읽기가 어려워서 그 한자를 다 한글로 바꿔가지고 이제 2006년에 다시 재출간을 했지요. 그 이후에 이제 나온 책들이 뭐 조동일 선생님의 뭐 구비문학의 세계라든지 또 김열규 선생님의 책 등등 뭐 여러 그 분들의 책들이 나왔는데 그 이후의 책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책이 이제 그 9번째 든 강등학 선생님을 비롯해서 이제 말하자면 그 앞에서 처음에 들었던 이 장덕순, 조동일, 서대석, 조희용 이 분들의 이제 제작격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작격에 해당되는 분들이 이 새로운 어떤 그 구비문학의 어떤 연구 성과를 반영을 해가지고 구비문학 어떤 개론서를 만들었지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이렇게 10종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먼저 출간된 이 구비문학 그 개설하고
이제 9번째로 제가 제시한 이 한국 구비문학에 의해 요 책이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이제 책이 되겠고, 북한에서는 총 4종의 책이 나온 걸로 확인이 됩니다. 물론 이제 더 나왔을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걸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온 책이 이제 고종옥 선생님의 책인데요. 조선 구전문학 연구라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1962년에 나온 책인데, 원래 고종옥 선생님은 이제 그 한국 전쟁 이전에는 한국의 이 남한에서 그 고전문학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이제 그런 했던 이제 분이신데, 이제 그 한국 전쟁 와중에 이제 북한 쪽으로 가게 됐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북한에서 그 조선의 어떤 구전문학에 대한 연구들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이제 조선 구전문학 연구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보자면 이제 이 북한의 구비문학은 이제 고종옥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비롯됐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장곤표 선생님이라든지 뭐 리동원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이 구비문학에 대한 어떤 개론서들을 냈는데, 그 중에 이제 리동원 이 사람의 이제 업적이 북한에서는 이제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조선 구전문학 연구 1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1999년에 나왔는데, 1이라고 하는 이제 번호가 붙은 걸 보면 그 뒤에 이제 뭐 2라든지 3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염두에 둔 것으로 이제 좀 생각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좀 잘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초기에 나왔던 이 고종옥 선생님의 책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북한에서도 많은 이제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반영한 이 개론서가 이제 리동원의 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좀 우리가 염두에 둘 만한 그런 개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한 쪽에서는 그 1번과 9번, 그러니까 장덕순, 조동열, 서대석, 조희용 이 네 분이 이제 편찬한 이 구비문학 개설이 중요하게 취급될 수 있고, 그 이후에 이제 2000년대 와서 강등학 외에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편찬한 이제 한국 구비문학에 의해 이 책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는 고종옥, 리동원 이 책이 이제 이분들이 편찬한 책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남한이나 북한에서 이 구비문학 개론서가 누구에 의해서 가장 먼저 이제 발간이 됐는가, 이 부분을 좀 이제 같이 염두에 두는 것이고, 그 이후에 학문적인 어떤 성과들을 반영해서 나온 책들 중에 또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개론서는 무엇인가,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이렇게 각각 두 권씩 우리가 선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후에는 이 남북한의 어떤 구비문학 개론서 각각 두 종씩 해서 전체 어떤 4종을 선정을 했는데요. 이 4개의 구비문학 개론서에서 구비문학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구비문학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비문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좀 남한에서는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뭐 유동문학이라든지 뭐 적층문학, 민속문학, 구전문학 뭐 이런 용어들을 써왔는데요. 유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흐를 유자에다가 움직일 동자의 한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듯이 입에서 입으로 어떤 전승되는 어떤 이야기라든지 노래가 물이 마치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 유동적인 그런 어떤 상태의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유동문학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학자들도 있었고 적층문학이라고 하는 용어도 있는데 적층이라고 하는 것은 쌓인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그 지질학에서 이제 지층을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여러 그 시루떡처럼 층이가 젖어 있잖아요, 땅이. 그걸 통해서 이제 밑에 것은 오래전에 형성된 어떤 지층일 거고 위의 것은 상대적으로 이제 최근에 형성된 것일 텐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구비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시작은 언제부터 이 어떤 뭐 이야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그 여러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리면서 마치 이제 거기에는 새로 첨가되는 어떤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삭제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마치 이제 뭐가 이렇게 뭐가 쌓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현재까지 온 것처럼 이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적층문학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민속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구비문학을 이제 민속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이제 그런 이제 용어입니다. 민속학이라고 하는 이제 학문 분야가 하나 따로 있지요. 포클로어라고 그래서 있는데 민속학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물질 문화와 관련된 것, 또 정신 문화와 관련된 것 크게 이렇게 이제 대별을 합니다. 대별을 할 때 이 구비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어 전승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속문학 쪽에서도 언어 전승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민속문학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전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구전이라는 게 이제 입구자에다 전할 전자 이렇게 써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된다. 이 수단을 강조하는 이제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 구전문학이라고 하는 용어도 사용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비문학이라는 용어인데 이게 이제 자주 이 남한에서는 사용된다라고 했잖아요. 이 구비라고 하는 것은 이 입구자에다 비석비자를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입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그 뭐 말들이 소통이 되죠. 소통이 되는데 그 중에는 이제 일상 생활상의 어떤 그 뭐 내용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뭔가 좀 비교적 고정된 형태의 어떤 내용들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구비문학에서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비석에 그 글자를 새기면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 비석에 새겨진 글자가 마치 우리 입 속에 그 혓바닥을 비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비석에 마치 뭔가를 새겨 놓은 것처럼 비교적 고정된 형태의 어떤 뭐 이야기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이제 전승된다. 이런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구비문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용어들이 실은 이제 구비문학의 어떤 특성을 잘 살려주는 이제 용어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구비문학이 가장 그 대표적인 용어로서 이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북한에서는 그러면 어떠냐라고 했을 때 보시면 북한에서도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제 구전문학이라든지 구비문학 뭐 이런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용어들 외에도 다른 용어들 예를 들면 인민문학이라든지 또는 뭐 인민창작 또는 뭐 인민구두창작 인민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강조하죠. 그다음에 이제 민속예술 뭐 이런 용어도 사용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뭐 북한에서는 이 인민문학이라든지 인민구두창작 이런 용어들을 이제 빈번하게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한 쪽에서는 제가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설명을 좀 생략을 했는데요. 그것은 뒤에 이제 좀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생략을 했습니다.
남한에서는 이제 구전문학을 또는 뭐 구빈문학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문학성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것 중에 비교적 고정된 형태를 가진 것이어야 돼요. 일상 언어는 고정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고정된 어떤 그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어떤 문학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 속담이라든지 수수께끼가 이제 구빈문학의 대표적인 그 갈래로서 우리가 취급을 하는데 아주 그 한 줄로 된 아주 짧은 형태의 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구빈문학에서는 하나의 갈래로 취급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일상 언어와 가장 다른 이유는 문학적인 어떤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속담이라든지 수수께끼는 그 우리가 수사법 중에서 은유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은유법은 우리가 이제 문학에서 직유법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그 문학적 표현의 한 수단이죠. 그래서 이 남한 쪽에서는 구빈문학을 얘기할 때 이 문학성이 있냐 없냐 이런 이제 것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그러면 욕 같은 건 어떠냐? 욕 같은 것도 비교적 고정된 형태로 뭐 지역마다 그 특성 있는 욕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비교적 고정된 형태로 사람의 입에서 오르내리는데 그러면 그것도 문학이지 않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담이나 수수께끼는 이 문학적 표현, 은유법이라고 하는 것을 구사를 해요. 그리고 은유법을 구사할 때는 문학적인 어떤 그 소위 말하자면 미학적인 어떤 그 표현 욕구와 관련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욕이라고 할 때는 욕도 뭐 은유법을 쓸 수도 있고 직유법을 쓸 수도 있죠. 욕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그것은 개인의 어떤 감정을 발설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단지 비유를 하는 것일 뿐이지 문학적인 어떤 미학적인 어떤 특성을 살리고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욕 같은 것은 우리가 이제 구빈문학에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민속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이제 다룰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문학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에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이 문학성이 있냐 없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럼 북한에서는 어떤가?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종옥 선생의 그 책에서 일부를 발췌를 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이 조선의 구전문학은 조선 인민들의 어떤 집체라고 하는 건 이제 집합적인 것을 말합니다. 집체적인 문학적 재능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며 또 오늘날도 계속 창조되면서 있는 넓은 의미에서의 문학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어요. 자,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조선 인민, 그러니까 인민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좀 강조하고 있는 그런 점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리동온도 마찬가지 그런 특성을 보일까요?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구전문학은 글로 인민 대중이 역사를 창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구두적 방식에 의거해가지고 창작된 어떤 정신문화, 인민창작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구전문학은 인민 대중에 의해서 생활 과정에서 그들의 요구 또는 뭐 지향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나온 구두 창작 또는 뭐 대중 자신이 직접 창조한 구빈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앞에 그 고종옥 선생이 얘기한 거하고 지금 리동원 선생이 얘기한 것 중에서 겹치는 단어들이 좀 보이죠. 바로 그 인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끄트머리에 이 리동원의 얘기에서도 끄트머리에 보시면 구전문학에는 그 인민적 재능이 총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아주 집결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총화되어 있고 또 인민 대중이 그 창조하고 그 향유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북한에서는 되게 인민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구전문학은 그 인민의 어떤 창작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인민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적 용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담당층이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록문학은 우리나라의 그 고전문학의 역사는 이제 한자를 수단으로 한 것으로부터 이제 비롯이 되기 때문에 이 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 지배계층으로 한정이 됐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벼슬에 나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멀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조선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조선 시대의 대부분의 작가들은 뭐였어요? 당시에 다 유명한 그 벼슬아치들이었죠. 또 사상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이 작가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작가에만 전념하는 그런 이제 부류들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좀 취미로 하는 그런 격에 좀 가까웠을 거예요. 특히 이 지배계층의 문학은. 그래서 이 기록문학은 말하자면 좀 지배계층의 어떤 이 조선시대로 말하자면 양반계층의 문학 뭐 이런 곳에 좀 가까운데 이 피지배계층 다수의 어떤 민중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구빈문학을 창작하고 향유를 해왔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민중이라고 하는 또는 뭐 인민이라고 하는 용어 이런 것들은 다분히 계급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그런 점을 되게 좀 강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남한 쪽에서는 이 문학적인 어떤 표현이냐 또는 뭐 내용에 있어서도 그것이 어떤 미적인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인지 그걸 전달하기 위한 어떤 내용인지 소위 문학성에 굉장히 이제 초점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좀 존재를 하고요. 자, 그러면 특성에 있어서는 어떤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개념상에는 약간 좀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특성에서는 어떤지를 한번 보시면 우선 이 남한 쪽의 이 개론서를 좀 이제 보면 대체적으로 구빈문학은 말로 된 문학이다라고 하는 특성을 제시합니다. 문자로 기록된 게 아니니까 뭐 당연한 얘기죠. 말에서 말로 전승되니까 말로 창작이 되고 말로서 전승이 되죠. 순전히 말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말로 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고요. 또 사람의 이제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고 전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누군가는 만약 이야기를 하면 누군가 이야기를 해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생기고 또 그 듣는 사람이 또 화자가 돼가지고 또 누군가에게 또 얘기를 하고 그럴 텐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구현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구현 영어로 하면 이제 퍼포먼스에 좀 가까운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기억만 해가지고는 그 이야기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없죠. 알고 있다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야죠. 이것은 이제 구현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구현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구빈문학은 공동작의 문학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개인의 작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어떤 일개인이 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를 듣는 어떤 사람이 또 자기 식대로 좀 뭐 가감을 하는 거죠. 좀 덧붙이기도 하고 뭐 빼기도 하고 해서 또 누군가에 얘기하고 또 그 사람이 또 똑같은 방식으로 또 누구한테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흘러서 이 그 어떤 이야기나 노래나 이런 것이 이제 전달되어 오는 것인데요. 그런 과정을 보면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문학의 작품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거기는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동작의 문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 단순하면서 보편하다라고 하는 것. 이때 단순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용의 어떤 길고 짧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말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흥부가, 판소리 작품 중에 아주 대표적인 작품인 흥부가를 예로 들면, 흥부가라고 하는 이 사설의 내용은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용의 길이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쓰는 말이 아니고 이 작품의 구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구조가 일단 복잡하지 않아요. 이 구비문학은. 흥부가 같은 경우는 아주 단순한 구조인데, 그 구조가 뭐냐면 모방담의 구조입니다. 흥부가 제비다리 고쳐주고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놀부도 똑같이 그 행동을 반복해요. 반복했는데 어떻게 됐죠? 망했죠. 이게 이야기 전체의 골격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어떤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구비문학은 이 내용의 분량 뭐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이 구조가 매우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리려면 어떤 특정의 어떤 개인의 기호에 맞춰 가지고는 오랫동안 구비 전승될 수가 없습니다. 두루 여러 사람의 어떤 기호에, 세계관에 부합해야 그것이 오래 살아남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보편성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담당층이 주로 이제 민중들이었기 때문에 민중적이다. 그리고 민중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을 따졌을 때 그 민족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의 구성원 중에서 지배계층은 아주 일부잖아요. 일부고 대다수는 이 피지배 계층이 민중들이죠. 그래서 이 대다수의 민족 구성원의 대다수가 이제 전승해온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문학이란 특성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강등하 외에 여러 사람이 지금 개론서에서도 뭐 이런 특징은 계속 그 용어만 살짝 좀 바뀌지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이제 그런 특성입니다. 그래서 남한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비문의 특성을 보는 것이고, 북한 쪽에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민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좀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의 어떤 창조물, 그러니까 계급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집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합세해서 어떤 그 결과 문학적인 것들은 창조도 하고 창작도 하고 또 뭐 전승한다, 뭐 이제 이런 이제 것을 말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집체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 집체성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특성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특이한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하는데 그런 주장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보시면 일종의 이제 가변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는데, 여러 사람이 참여하니까 당연히 어떻겠어요. 그 사람의 이제 세계관에 따라서 내용에 가감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더해지기도 하고 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작품 내용도 약간 바뀔 수도 있고, 또는 작품의 주제, 이게 이제 사상적인 부분하고 관련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다듬어지기도 하고, 뭐 또 어떤 특정의 표현이 있다 그러면 뭐 이런 것들도 좀 더 세련되게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정반대로 뭐 덜 세련되게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가변적인, 소위 말하자면 어떤 변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파생돼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특징을 뭘로 보냐면, 이 구두성이라고 하는 건데, 입구자에다 이제 머리두자 쓰는 이 구두성인데, 이 구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뭐 이야기를 한다, 이런 그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말을 하려면 서로 머리까지 완전히 뭐 사전적 의미상 뭐 맞댄다는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가청 거리 안에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구두성을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좀 특이하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폐설류의 작품들도 그 문자를 수단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이 결국은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구두성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 폐설류의 작품도 이제 구빈문학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폐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민간에서 전승되는 이야기를 소재로 한 소설을 말해요. 폐설인데 굉장히 그 이제 좀 수준이 낮은 뭐랄까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설명하시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 폐설을 할 때 폐자가 논에 그 벼를 우리가 심잖아요. 벼 외에 또 논에 그 피라고 하는 그 식물이 있어요. 피. 그것도 크게 보면 이제 곡식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사람들이 이제 논을 관리할 때 피만 보면 다 뽑아버리죠. 그것은 이제 별 곡식이긴 하지만 곡식으로도 별 도움이 안 되고, 또 벼가 성장하는데 별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 피를 보는 순간 다 뽑아버리는데요. 그런 류의 하찮은 얘기, 그러니까 불필요한 얘기,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돼요. 이 폐설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지배계층의 시각입니다. 지배계층의 시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폐설류는 이 계급성을 강조하는 이 북한의 구비문학에서는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실은 양반의 측면에서 그렇게 하찮게 폐설이라고 아주 하찮게 낮춰 평가를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인민의 것에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측면에서 또 이런 그 구두성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고요. 이 무명성, 이건 어떤 뭐 노래나 이야기가 내 소유다 이런 걸 강조하지 않죠. 무명. 이게 이름이 없어요. 이게 누가 처음에 얘기한지, 뭐 누가 뭐 창작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명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특별하게 강조되는 측면이 있고, 또 전통성이라고 하는 측면도 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흘러와서 어떻게 해서 그 혁신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현재에 어떤 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중성이라고 하는 건데 소위 이제 인민의 이제 창작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용어죠. 그래서 인민의 이제 근대중 용어가 이제 대중이기 때문에 널리 그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인민 대중의 어떤 그 세계관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 뭐 전승되어 온 것이 오늘날에도 유익한 것으로 판별을 하자면 그것이 오늘날 인민 대중의 어떤 그 교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초점을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혼합성 이런 것들도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것은 뭐 굳이 강조를 하지 않아도 민요만 생각해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민요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노동요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노동요 중에 뭐 밭매기 노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실제로 밭을 매는 어떤 노동을 하면서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요 그러면 노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이제 음악적인 요소도 있는 것이고 실제 노동을 하면서 그런 노래들을 부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그 혼합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이제 고종옥은 이제 지적을 했는데, 리동원도 뭐 비슷합니다. 그런 데서 크게 멀지 않아요. 이 집시성 강조하는 거 역시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구두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머리를 맞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데, 그만큼 이제 가천거리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그런 특성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또 뭐 가변성, 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변종이 생기기도 하고, 또 무명성, 익명성 뭐 이런 용어들도 앞에서 이제 고종옥이 얘기했던 거랑 이제 거의 비슷한 그런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이제 뭐 초기의 개론서 또 그 이후에 나온 개론서라고 하더라도 크게 그 내부 그러니까 뭐 남한 내부의 어떤 문학 어떤 뭐 범주 또는 뭐 북한에서의 어떤 구문학이라고 하는 어떤 문학의 범주 내에서 보자면 그 크게 또 달라지진 않았다. 근데 이제 남북한을 대비해서 보면 이제 용어는 좀 그 상이하게 쓰고 있는 그리고 그러면서 또 어떤 것을 특별히 좀 그 강조해서 부각시키느냐 이런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한에서는 이 집단의 문제, 이 집단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만 뭐 북한에서는 집체란 용어를 쓴다든지 뭐 남한에서는 말로 된 문학이라고 하는데 뭐 북한에서는 그걸 구두성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민중적인 거, 민중을 강조하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뭐 인민이라고 하는 용어를 강조한다든지 남한에서는 전승과 변화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뭐 가변성과 전통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서로 상호 조응시켜서 이 전승과 변화를 얘기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가 약간 상이할 뿐 구비문학이라고 하는 특성을 정말 전혀 뭐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특성들이 있고요. 또 이제 한 가지 특성들을 좀 보자면 구비문학은 이제 남한 쪽에서는 좀 외연을 확장하려고 좀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뭐 생애담도 구비문학의 범주에 넣어서 얘기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뭐 도시 전설이라고 해서 도시에서 전승되는 전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뭐 옥수역에 뭐 귀신이 출몰한다 해서 옥수역 귀신 뭐 웹툰도 나오고 뭐 영화로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현대의 이제 도시 전설에 해당되죠. 그런 쪽으로까지 이제 그 구비문학의 어떤 그 범주들을 좀 확장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북한은 그에 반해서 이제 좀 전통적인 거, 이 집체성을 강조한다든지 구두성을 강조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근대 전설이라고 하는 것을 좀 포함시킵니다. 근대 전설은 어떤 것만 포함시키냐면 김일성 전설, 김일성에 관련된 이제 전설을 집성을 하고 그 이제 집성한 어떤 이 전설들을 가지고 인민들을 교육하기 위한 그런 이제 재료로 사용을 하죠. 좀 더 이제 목적성이 다르죠. 자, 그다음에 이 범주에 대한 이제 얘기들을 좀 보시면 남한에서는 이제 크게 이제 7가지를 봅니다. 뭐 신화, 민요, 무가, 판소리, 민속극, 속담, 수수께끼 7가지를 보는데요. 거기에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도시전설이라든지 뭐 생애담이라든지 이런 류의 현대 구비문학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점차 포함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북한에서는 이제 이 전통, 이 남한에서 다루었던 7가지 갈래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그 설화라든지 또는 뭐 민요라든지 또는 민간극 이게 민속극입니다. 민속극이라든지 뭐 속담, 수수께끼 이런 것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다루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어떤 그 동화라든지 우화, 재담 또 뭐 김일성 전설 뭐 이런 류의 것들을 이제 더 포함시켜서 다루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다음에 이제 이 귀록문학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북한에서는 이미 이제 폐설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폐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민간에서 전승되는 이야기를 소재로 한 소설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구비문학의 형태였다가 이제 기록문학으로 바뀌는 이제 그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뭐 남한이나 북한이나 이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의 관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그 기록으로 됐더라도 구비문학의 범주에 넣어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은 똑같습니다. 남한에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기록이 된 어떤 구비문학 형태 중에 이 문헌설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문헌설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아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어우야담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제 유몽인의 그 야담류인데
야담이라고도 하고 이제 문헌설화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근원은 이제 원래 구비 전승되었던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남한에서는 이제 그런 원래 출처가 구비문학의 형태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기록되었더라도 구비문학의 범주에서 다루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남한에서의 구비문학과 기록문학의 관계 정도에 해당되고요. 북한에서는 좀 더 이제 그 진보적이에요. 남한보다는. 이 기록문학 중에서 구비문학과 관련이 있는 것들은 이 구전문학의 하나의 어떤 발전된 형태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서 이걸 되게 강조하죠. 이것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구비문학은 누가 담당층이라고 했어요? 바로 인민이 담당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북한 사회에서는 인민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 인민의 문학이 나중에 기록문학에 어떻게 발전했는가 이걸 이제 굉장히 그 높이 평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구전문학의 한 발전 형태라고 하는 것, 소위 말하자면 구비문학 역사성 이런 걸 되게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용어가 조금 우리가 헷갈리는 용어를 좀 북한에서는 쓰는데 기록문학에 해당되는 용어를 이제 서사문학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구전문학의 토양적 기능은 서사문학에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서사문학에 있다가 아니라 토양적 기능은 서사문학의 발생, 소위 그 기록문학의 발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방법에서 좀 보시면 남한 같은 경우는 총론을 좀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화, 민요, 무가, 판소리, 민속극, 속담, 수수께끼 등등의 이제 강론을 이렇게 좀 특성을 기술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북한 쪽에서는 역사성을 되게 좀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비문학의 담당층이 인민이기 때문에 인민이 이 북한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했는가 이걸 강조하려다 보니까 이제 이 소위 그 인민의 문학인 이 구비문학의 역사성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시하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동원의 책이 이제 그런 측면이 아주 강해요. 강한데 보시면 이제 1편 구전문학 원론 쪽에서는 이제 약간 이제 총론적 성격이에요. 총론적 성격이 있고 2편부터는 이제 이 그 역사성에 기초해 가지고 이 그 구비문학이 후대에 기록문학이라든지 현재에 이르러서까지 이 북한 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는가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한 그런 기술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한과는 좀 다른 것은 뭐냐면 이때 그 2편부터 3편 쭉 얘기하는 이 대목에서 이 실제 그 작품의 예를 들어서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남한의 구비문학 개론서는 약간 그거보다는 강론으로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면 속담이라도 속담의 전반적 특징을 좀 기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실제 작품들 이런 것들이 그 북한에서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어떻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여를 해왔는가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두어서 그 기술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기술법에서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을 조금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개념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유사한데 이제 남한에서는 이제 구비문학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것이고 이제 북한 쪽에서는 이제 인민문학, 인민구두 창작, 소위 그 담당층 계급성에 기초해서 담당층을 좀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특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 이런 차이만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 쪽에서는 좀 문학적인 걸 강조한다면 이제 북한 쪽에서는 이제 뭐 집재성, 구두성 뭐 이런 것들이 좀 강조가 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범주에 있어서도 뭐 남한에서는 7가지 갈래 있죠. 거기에 이제 현대 어떤 구비문학이 좀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면이 있다면 북한에서는 이제 그 중에 일부만 이제 전통적인 그 구비문학 중에서 일부만 이제 포함시키고 거기에다 이제
근대 김일성 전설류 이런 걸 포함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특히 이제 무가라든지 판소리를 제외하는 경향이 좀 아주 강합니다. 무가는 뭐 당연히 여러분이 추측하듯이 하시듯이 이 신앙적인 거, 종교적인 거 이런 거 북한 사회에서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좀 제외가 되는 경향이 있고요. 판소리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굉장히 그 구비문학의 중요한 장르로 인식을 했어요. 북한에서도. 그런데 이제 이 판소리의 애호가 주로 이제 조선 후기에 가면 패트론이라고 해서 후원자죠. 판소리 후원자들이 되게 양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들의 이제 관여가 좀 심했죠. 판소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인민을 강조하는 북한의 어떤 구비문학의 그 입장에서 보자면 판소리는 좀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그 얘기를 했죠. 판소리의 이 소리가 인민의 소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양반의 그 섹소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그 듣기 거북한 소리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판소리가 초기에는 각광을 받다가 좀 제외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근래 이제 그 북한의 구비문학에서는 아예 이 무가나 판소리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문학과의 관계에서는 모두 다 뭐 인정을 하는데요. 기능적인 측면이라든지 역할적 측면에서는 훨씬 북한에서 강조하는 그런 점이 있다. 그것은 이제 소위 그 인민이라고 하는 계급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또 기술 방법에 있어서 마찬가지 그 점 때문에 뭐 남한 쪽에서는 이제 총론 얘기하고 강론의 어떤 특징들을 좀 정말 개론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 북한에서는 이제 그 인민이 창작해온 이 구비문학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왔고 또 지금의 이제 북한 사회에 또 어떤 그 소위 그 문화적 자양분으로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되게 실제 작품을 예로 들어가지고 좀 강조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그 남북한의 어떤 구비문화 개론서를 통일교육의 어떤 차원 또는 뭐 우리가 남북한의 어떤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어떤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한 7가지, 7가지가 아니라 한 5가지 정도의 어떤 그 특징점을 잡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 구비문학 개론서의 비교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